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장내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장내축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gut brain axis. GUT가 이제 것이 이제 장이라는 뜻이고 브레인은 뇌니까. 그다음 최근에 제가 또 많이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장 근육축도 많이 말씀을 장하고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장내축은 이제 장이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전달 물질, 그다음에 염증 물질 그런 부분들 아니면 신경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장하고 폐가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약간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에서 어떤 유익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뇌로 전달을 하고 뇌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기분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기분들이 또 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울하게 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많이 앓게 되죠. 근데 기분이 좋고 상쾌한 기분일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잘 보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약간 장내축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장폐축은 뭐냐면 장폐축은 우리 인류가 이제 생존하기 위한 공동 연합 전선, 공동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동 방어 체계를 왜 구성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공동 방어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개가 잘 이렇게 튼튼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 몸의 면역이 잘 지켜진다는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는 반면에 하나가 조금 힘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장이 힘들어졌을 때 폐가, 아니면 폐가 좀 힘들어졌을 때 장이 잘 연결을 시켜주면 그런 부분들을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오늘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가 많은 환자를 봤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늘고 있는 환자, 우리 아까 사회자분께서 이야기하셨죠. 한적이니까 어떤 환자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감기 환자 많습니다. 그럼 또 어떤 환자는 요즘에 좀 독특한 증상인데 장염 환자들은 이 시점에 굉장히 많기는 한데 장염 환자들 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환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체하는 환자들 굉장히 늘었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체해서 많이 오는데 여성분들이 체해서 올 때 소화가 안 돼서 체해서 온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지 아세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머리가 핑 돌아서 너무 이렇게 기나 뇌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이제 명치를 꼭 누르면 소스라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위와 이제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혈액이 집중이 되고 그럼 머리로 가는 혈액 순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이렇게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리더님이나 가족들 중에서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소화가 잘 되는지, 명치끝을 눌렀을 때 통증이 없는지, 자주 체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십시오. 환절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일교차죠. 그죠? 일교차. 온도와 습도가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기관이 어디예요? 체온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계가 하는 역할이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소화 운동에 관여합니다. 자율 이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작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절기 때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환절기 때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뇌졸중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하고 연관이 있죠. 여름철에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져서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현대 문명병이 뭐예요? 여름철. 아실 겁니다. 그죠? 냉방병이죠. 왜냐하면 냉방병은 바깥은 여름인데 안은 겨울이잖아요. 너무 차갑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실내와 실외의 온도의 변화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아프고 그렇지만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막 온몸이 춥다는 사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체하고 토하고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냉방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정기 때 제가 감기 환자하고 장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장염, 장에 감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기 한자 뭐에 감기되는 거예요? 폐에 감기되는 거죠. 자, 그럼 뭔가 이제 공통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장하고 폐는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일까요? 장하고 폐를 어떻게 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장은 뭐하고 관계가 있죠? 먹는 거. 그죠? 폐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산소, 호흡. 그래서 제가 저번 어떤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두 개, 장하고 폐라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몸에 ATP라는 에너지 단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와의 접촉이 필수입니까? 외부와의 접촉이 필수이죠. 먹어야 되고 산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와 소통된, 외부에 개방된 조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식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세균,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 중금속, 독소, 비료, 온갖 노폐물이나 독소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고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O2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세균도 들어오고 뭐 중금속 덩어리, 매연, 황사, 그다음에 뭐 우리 공해 가스 온갖 것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과 폐에는 어마어마한 면역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빈도 질환이 감기와 장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를 하셨죠? 장과 폐의 공통점. 에너지. 우리 리더님들이 본인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자원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침공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이 되겠죠. 우리 몸이 오염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만성염증이죠. 그래서 장과 폐에 어떤 방음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이제 만성염증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대강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폐를 이야기하려면 심장을 빼놓고 할 수가 없죠. 폐는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심장은 피를 돌리죠. 그러니까 돌리는 피에다가 산소를 넣어주는. 그러니까 심장과 폐는 어떻게 보면 분업과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심장은 우리 몸에 뭐 한 60회에서 80회 정도 펌프질을 하는데 하루 평균 7,000리터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생산력이죠. 하루 평균 10만 회를 뛰고요. 취입세 기준으로 하면 25억 번 정도를 뛰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만들어낸 어떠한 기관보다도 영구적이고 튼튼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5억 번을 이렇게 고장이 안 나고 뛰는 조직이나 기계를 보신 적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의 폐 역시 하루에 무려 550리터의 산소를 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피가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우심실로 갔다가 우심실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폐 쪽으로 가요. 폐 쪽에 가서 이제 산소를 받아가지고 폐정맥을 통해서 나와서 자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을 타고 우리 몸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폐는 연결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일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폐소생술도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후하는 거는 폐를 살리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심장을 살리는 겁니다. 심장과 폐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 대기 오염 어마어마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폐는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기관지염, 천식, 폐렴 독감, 기관작장증, 만성기관지염,
폐암 등이고 암 사망 원인으로 폐암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거의 5위까지 올라왔지만 암 사망 원인 발생률로는 5위까지 올라왔지만 사망률로는 거의 사망 원인으로는 1위까지 올라온 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사당하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그만큼 결과는 참혹하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를 망치는 생활 습관 이것만 알면 우리 리더님들이 약간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24시간 혈당계를 차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24시간 혈당계를 차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른지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 급하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걸렀는데 콜라 한 잔하고 그다음에 프렌치 프라이 그러니까 감자튀김 조금을 먹었는데 혈당이 200 이상으로 오릅니다.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를 해도 140, 150밖에 안 오르는데 그리고 새벽에 저혈당으로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새벽에 왜 저혈당으로 떨어졌는가를 봤더니 자고 있는 동안 저혈당이기 때문에 아마 낮에 저혈당이었으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머리가 탁 빈 것 같고 뭔가 이제 사탕 같은 걸 찾았겠죠. 왜 떨어졌는가를 봤더니 밤에 뭔가를 먹고 자면 11시에 뭔가를 먹고 자면 뭐가 분비돼요?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럼 인슐린이 계속 작동하면서 확 분비돼가지고 저혈당으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저혈당으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 몸에 코티졸이 나와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이 또 확 올리거든요. 아침에 또 영락없이 고혈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고혈당인 사람이 계속해서 고혈당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저혈당으로 떨어졌다고 고혈당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몸이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는지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염된 곳에서 운동하는 것 굉장히 나쁘겠죠. 미세먼지가 많은 날 너무 지나친 운동 미세먼지가 많다고 마냥 이제 운동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우리가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운동을 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적은 날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밀폐된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을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 염증이 있는 것도 결국에는 폐로 넘어가고 이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입으로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해로워요.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유해한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지가 계속해서 건조하게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뭐로 호흡하라고요? 코로 들이마시는 연습하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이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뭐 담배가 해롭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2차 간접흡연도 해롭고 최근엔 3차 흡연이라고 해서 담배를 핀 사람의 옷에 묻어 있는 게 이제 실내로 들어왔을 때 그게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차 흡연까지도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감기를 안 걸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잦은 감염에 걸리는 것도 어느 순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즌에는 감기에 걸리고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면역력 합석시키는 목적이나 개념성이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너무 잦은 감염에 되게 되면 우리의 면역세포가 너무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위생관념, 손을 씻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 또 굉장히 이제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후유증을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하고 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장이 안 좋을 때 필연적으로 요즘에 동반되는 근육이 부족한 부분, 저체중. 결국 저체중과 근육 부족이 있게 되면 이것도 이제 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체중이나 근육 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에너지 대사가 안 됐을 때 폐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고 저체중이나 근육 부족이 있는 사람들은 면역 항체가 제가 약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나중에 어떤 폐렴이라든지 호흡기적인 어떤 질환이 걸렸을 때 이거를 이겨낼 힘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려면 리저버라고 하는 여유 공간, 여유 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체중하고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체중하고 적정 근육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접종이라든지
적정 연령이 되었을 때 뭐 폐렴 접종 그런 것들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장의 기능 저하가 폐 기능 저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심장 기능의 저하와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과 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폐 쪽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잘 못 보내기 때문에 폐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고 폐 부종, 폐가 이제 축축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를 좋게 하는 데는 또 장 못지않게 심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잘 돌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 부족, 심폐지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심폐지구력, 폐활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의 폐활량을 최대한 이제 높여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근육을 제가 매일 1g씩 사수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폐활량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릴 수 있을 때 폐 용적, 폐활량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뭐 운동이라든지 공기 좋은 곳에서 활동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식이섬유 섭취 부족은 항산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항산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폐가 끊임없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수분 섭취 부족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고통받는 기관이 폐입니다. 폐는 축축해도 안 되지만 너무 말라 건조해도 안 돼요. 적당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폐도 혈관 조직으로 노폐물을 걸러내고 산소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폐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자, 본인의 어떤 이런 신호가 본인한테 없는지 반드시 이제 발견하시고요. 이런 신호가 조금이라도 조기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 내가 폐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 조직이 손상되는 거죠. 그러면 폐가 힘든 증상이 나와요. 폐가 조금 이렇게 조직에 폐포 같은 게 망가지게 되면 가슴이 쪼여온다. 물론 이제 심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보면 가슴이 약간 답답한 느낌 있는 사람들은 심장보다는 이제 폐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평소보다 기침이 작고 오래 간다. 가래 색깔이 갈색, 녹색, 빨간색으로 점점 짙어지면 좀 이상해진다. 그리고 항상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폐에 염증이 계속 있는 상태죠. 두 번째, 폐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색색거리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폐 조직 안에 염증이 있고 뭔가 폐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산소를 공급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무리하게 숨을 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호흡 중추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색색거리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살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살이 빠지는 이유는 호흡이 잘 안 되니까 호흡하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도 무수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살이 빠진 이유도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만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천식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이제 저체중이거든요. 저체중이신 분들은 적정 체중으로 늘 수 있도록 영양 관리, 장 건강 관리를 반드시 해서 적정 체중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삶의 질과 그리고 100세까지 살 때 건강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들기가 힘들면 당연히 숨쉬기가 힘드니까 잠들기가 힘들죠. 우리가 누워 잘 때 어떤 자꾸 뒤척이는 이런 부분들도 폐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숨이 짧아졌다는 것을 부쩍 자주 느낀다. 폐 기능이 저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하고 심장 기능, 심장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거는 이제 폐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폐 쪽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혈액을 보내서 산소를 실은 혈액을 보내서 심장이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동맥피, 세피를 보내야 되는데 폐 심장 기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심장의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폐 쪽으로 이제 정체가 되겠죠. 교통 정체가 되겠죠.
그럼 폐에 물이 차게 되는데 그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밤에 주로 기침을 한다. 그다음에 폐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제 이쪽으로 더 밀릴 데가 없으니까 몸으로 빠져나옵니다. 부종이 생기죠. 몸이 부어 있다. 원인 모를 체중의 증가와 발목과 발의 부종. 그다음에 누워 있으면 기침을 자주 한다도 폐에 물이 찼을 때, 폐에 부종이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 호흡, 이 폐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산소를 우리 몸에 전달 못하니까 에너지 저하 증상이 나타나겠죠. 가스 교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내내 멍하고 지쳐 있다. 그리고 뭔가 물에 빠진 같은 느낌이니까 평소보다 항상 불안하다. 뭔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같은 일이나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친다. 그 다음에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나도 모르게 선호한다. 자, 어느 순간 내가 계단만 보면 무섭고 계단 쪽으로 만날 올라다니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서 가고 있으면 심폐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혈액순환 관리, 근육 관리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인드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걸어야 돼요. 하루에 7,000보 이상은 반드시 걷겠다. 결국에 나중에 관절염이 그러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원장 박사님 너무 많이 걸으면 관절염이 생기지 않느냐. 걷는 걸로 관절염이 생기면 앞으로는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달리기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7,000보를 걷지를 않아서 나중에 근육이 빠지게 되면 결국에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이 무릎 관절에 우리의 상체에서 쏟아지는 모든 어떤 압력을 무릎 관절이 다 받아야 되고 관절의 연골이 빨리 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주는 게 하체 근육이기 때문에 하체 근육 관리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고 감기는 괜찮아요. 근데 폐렴으로 간 것을 놓쳐가지고 뭐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상당 기간 입원하면서 그러다 굉장히 또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감기와 폐렴으로 가는 시로 언제 바로 병원에 가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위중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걸리적거리고 괴로울 뿐입니다. 대부분 상기도 증상이죠. 목이 아프거나 콧물, 기침, 기침, 가래가 나오지만 주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열, 두통, 근육통. 증상은 경미합니다. 감기가 폐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기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감기 바이러스는 절대로 폐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감기를 오래 앓다 보면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폐렴 바이러스라든지 폐렴 세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감기가 폐렴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감기를 너무 오래 앓는 사람들은 폐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 변종이거든요. 바이러스성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오래 가는 증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가 힘들어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조기에 치료해야 됩니다. 자, 폐렴은 뭐냐면 이 폐까지 간 겁니다. 하기도 증상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뚫리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여기를 뚫었다는 거는 전신으로 이 세균의 염증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침, 아주 누르크한 질환칼에 가슴이 통증이 있다. 열과 오한이 수시로 온다. 식욕이 감소되고 호흡곤란이 있고 구토와 구역이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수가 증가됩니다. 감기 때문에 호흡수가 증가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래를 못 뱉어내서 약간 괴로운 거는 있을 수 있지만 호흡수가 증가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렴은 두 가지 폐렴이 있거든요.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이 있는데 물론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 굉장히 많아요. 젊을 때는 바이러스 폐렴이 많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폐렴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근데 세균성 폐렴은 웬만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세균은 우리 몸속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세균들이 다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아니 바이러스 폐렴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대부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 상태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세균성 폐렴에 걸렸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 그 대상포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신경질에 다 숨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봐서 재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성 폐렴 같은 경우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세균성 폐렴은 우리가 조기에 잘 치료하면 항생제라는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혈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감기라고 이제 방치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사시사철 떨듯이 뜬다. 그다음 호흡수가 증가하면서 맥박수가 올라갔다. 그리고 사지가 약간 청색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빠르게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고 특히 어떤 분들, 고령자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폐렴은 굉장히 잘 퍼진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높으면 극복할 수 있다. 세균성 폐렴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지만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걸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걸리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폐균과 세균성 폐렴의 차이를 보면 세균성 폐렴 같은 경우는 숨이 차고 호흡수가 빨라지고요. 열이 3일 이상 지속되고 38.5도 이상의 고열이나 열나는 시간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거나 구역구토가 심하다. 증상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럴 때는 세균성 폐렴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데요. 자, 우리가 감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기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빠르게 감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생활 습관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 두 번째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감기는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유독 다른 사람보다 감기를 굉장히 자주 걸리거나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일주일마다 걸려서 뭐 한 보름마다 걸려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한 번 걸렸을 때 굉장히 오래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면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은 본인의 면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빨리 낫는 습관을 또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감기는 가로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30분 더 쉬기, 하루에 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고 수면 시간을 30분 더 늘리는 거. 충분하게 더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격한 운동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몸은 또 지나치게 차갑지 않게 해야 됩니다. 몸이 너무 차갑게 하게 되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과 같은 한절기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교차가 심할 때 낮에가 너무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옷을 여러 겹으로 입고 나가셔가지고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벗으시면 되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체온을 좀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가는 감기는 반드시 다른 질환이 없는지 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이상 기침, 2주 이상 가는 감기 이런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은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나 위식도 역류나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갑자기 없던 증상이 생겨서 2주 이상 간다면 결핵이라든지 여타 좀 심각한 질환을 반드시 감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진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장하고 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인트로도 보시면 이겁니다. 이 오른쪽은 보시면요. 우리의 폐의 기능이에요. 폐의 용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대부분 보면 30대 때 최고치를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까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죠.
저 제 위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더라도 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젊은 시절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잖아요. 폐 용적을 늘려놓는 게 중요한데 폐 용적을 늘리는 데는 운동의 절대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숨찬 운동. 무슨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 땀나는 운동. 무슨 운동입니까? 근력 운동. 그래서 폐라고 하니까 유산소 운동만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몸의 근육량과 폐 근육의 양은 비례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폐 근육도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근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폐 근육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폐 디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고통받고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소중한 기관,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에 폐는 끊임없이 디톡스, 폐로 들어온 독소들을 그러니까 저감시켜주는, 없애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폐는 괴롭다. 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지금 우리 양쪽에 있는 폐를 좀 생각하면서 폐 고통을 같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몸과의 대화인데요. 폐하고 한번 좀 대화를 해보세요. 미세먼지와 황사로 괴로워하는 폐, 매연과 자동차 가스, 봄철이면 각종 알레르기, 담배 연기, 악취와 휘발성 용제들,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에게 소중한 산소를 제공하는 폐야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한번 폐를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몸과의 대화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인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지금도 뭐 심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10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미세먼지는 자,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도 거의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 적어요. 지금 이 머리카락 하나가 50에서 70 마이크로그램 지름인데 어?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죠. 머리카락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거에 거의 20분의 1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점막 조직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혈관에 뚫고 우리 몸 곳곳으로 다 퍼질 수가 있는 먼지예요. 제가 미세먼지를 뭐라고 그때 정의를 드렸죠? 활성화된 중금속, 활동성, 염증성 중금속이라고 저번에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발암물질로서 작용하고요. 호흡기 질환을 당연히 악화시키겠죠. 천식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유발, 그러니까 혈관에 타고 퍼지기 때문에 혈관 조직을 타고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을 응집시키고 그러면서 하나의 혈전을 만드는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구건조증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안구건조증.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될 수 있으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반드시 뭐 눈 깜빡이를 좀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눈물도 좀 씻어주신다든지 유난히 건조하다고 하면 인공 눈물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눈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를 반드시 씻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을 타고 우리 몸으로 퍼질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심장질환이라든지
우리 혈관에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혈관 차단막을 잘 펴는 게 중요한데요.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파고들어서 2차 피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해독시키는 음식들, 항산화, 항염증 물질들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혈관에 데미지 주고 혈관의 DNA 구조를 파괴를 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물질. 그래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하고 천연 비타민, 천연 영양소를 잘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혈액 속에, 우리 호흡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서 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리터의 수분 섭취.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반드시 수분 섭취를 뭐 우리 집에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두 번째, 미세먼지가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보라든지 소장 세균 가다 증식, 소장 곰팡이 가다 증식, 그 다음에 리키거 신드롬,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화효소 섭취, 고혈당 음식을 자제해서 유해균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아까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농약이나 그런 부분 비료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2분간 물에 담궈서 담근 다음에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마지막 헹군물에는 식초 한 방울 뿌린다든지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잘 씻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같이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음식들을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호흡 방음막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출하고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옷에 미세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털어서 미세먼지가 집안에서 이렇게 부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세먼지나 집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어떤 오염물질들이 바닥에 깔아앉았다가 또 우리가 사람이 활동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바닥 청소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피는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가글을 해서 구강 내 담배 연기를 제거하거나 옷에 묻은 담배 연기를 조금 털어내서 그 실내 생활하시는 가족이나 동료들을 배려하는 어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그런 호흡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주로 적은 시간이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도로가 없는 쪽에 창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가 주택가의 창문을 열어 놓으시면 주택가의 창문 쪽을 열어 놓으시고 가급적 이제 맞바람이 불었을 때 이게 되니까 맞바람을 불려면 양쪽 창문을 딱 열어서 바람이 통과하면서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잘 이렇게 끌고 나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가정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레인지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요리하는 동안에 요리 앞에 꼭 안 붙어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가 요리가 다 끝나면 가서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요리를 하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호흡기를 지키는 노력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내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단열재, 프린터, 그다음 오염된 외부 대기, 주택에서 나오는 환기부족, 건축자재. 그래서 적절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명의 기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료적인 부분이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것. 내 몸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자생력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어떤 현대 문명적인 이기라든지 현대 기술들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또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대개 다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이런 어떤 미세먼지, 실내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폐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폐는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부종이죠. 너무 젖어 있어 건조해도 안 됩니다. 건조하게 되면 폐에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플로라가 있는데 마이크로플로라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건조한 폐점막은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미세먼지가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촉촉하게 되면 걔가 미끄러져 가지고 달라붙지를 못하는데 딱 이렇게 이게 건조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외부의 어떤 공격 인자들의 먹이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폐를 축축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게 하는데 중요한 제2원칙, 야외 활동의 햇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 그리고 가급적 숲이나 공원 같은 곳에 가가지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 피톤치드가 또 폐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그다음 적절한 수분 섭취, 심장 기능을 개선시켜서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호흡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환기의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마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건조한 공기가 폐점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데폈어. 습도 조절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온기도 이제 주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리더님들이 한번 같이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시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어도 되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이거를 호흡을 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호흡하는 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호흡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입으로 호흡하는 게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다 보면 횡격막의 호흡근이 강화되는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는 걸 느낄 거고요. 호흡 자체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되면서 마음 이게 근육이 착 이완되고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낮에 좀 시간 나실 때 적어도 뭐 이게 공원 같은 데 가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날 때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연습을 하게 되면 혀와 입술의 정확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폐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물질,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겠죠. 그다음에 장폐 커넥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수분 섭취. 왜냐하면 폐는 굉장히 건조하기 쉬운 조직이에요. 폐가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장 건강, 장폐 커넥션. 자, 그래서 폐 디톡스를 위한 음식을 제안해 드리면 생강, 방황, 사과, 마늘, 녹차, 브로콜리, 유칼립투스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즐겨 드시고 계시는 음식들일 거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성산소, 폐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염증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곳이 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글루타치온의 섭취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폐 그림인데요. 이 폐 그림에서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폐에 있는 어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폐에 있는 염증들을 감소를 시키면서 폐의 어떤 노화를 이제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글루타치온만 드시면 반쪽만 드시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의 마스터이고 이 항산화 체인을 다 돌리긴 하지만 이게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려면 이 중간에 있는 비타민 E, 비타민 C, 셀레늄을 골고루 이렇게 같이 섭취를 했을 때 글루타치온이 다른 활성산소에 전자를 줘가지고 활성산소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산화된 거를 다시 환원되는 폼으로 잘 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이니까 이걸 같이 이제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글루타치온은 떨어집니다. 항산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효소 시스템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항산화 요소, 대사 요소, 소화 요소. 그러니까 결국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산화 쪽으로 효소 시스템에 자원이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리고 신진대사가 안 되면 항산화 요소나 소화 요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취약한 사람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 노화도 이제 빨리 오게 되는 게 그런 같은 작용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요소하고 소화 요소하고 대사 요소를 같이 이렇게 잘 채워주는 노력들, 소화 요소를 잘 드시면서 그 다음에 항산화 요소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를 잘 섭취를 하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또 신경을 쓰는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맞물릴 때 우리 몸의 효소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뭐 최근에 많은 이제 영양제로로 나와 있지만 뭐 영양제 섭취만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글루타치온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런 음식들이 될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아보카도, 시금치, 오이, 아몬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제 못지않게 이런 식품들이 같이 섭취했을 때 뭐 이런 식품들이 다 비타민 A, C, E 그런 것들이 다 풍부한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산화 체인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우리의 항산화 시스템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폐 커넥션에 대해서 조금 집중했던 시기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유독 심하게 앓고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도 회복이 잘 안 되는 롱 코비드 신드롬을 오랫동안 앓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왜 떨어진지는 다 아시죠? 근육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어요? 아미노산 풀에서 만든다고 했죠? 근데 아미노산 풀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면역 항체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부족해져 버리면 이런 면역 항체를 만들 아미노산 풀의 자원 배분이 떨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근육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유익한 물질 마이오카인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롱 코비드 신드롬, 코로나를 심하게 앓는 사람들 봤더니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유기상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평균 수준 이하였습니다. 유해균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균주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으면서 유해균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평소에 장이 좋지 않았던 거죠. 제가 여쭤보면 장이 좋지 물론 이제 당연히 장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면역이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역력을 만드는 게 영양소가 먹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로 우리 몸에 흡수시켜주는데 흡수시켜주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 강화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그 기능이 깨졌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장루증후군이잖아요. 우리 몸에 염증들이 다 들어오는.
그래서 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발견하고, 폐를 좋게 하려면 장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 어떤 걸 봤냐면, 그 장에 있는 마이크로 플로라, 그 다음에 폐에 있는 마이크로 플로라, 그러니까 브레인 쪽까지 가는 이 마이크로 플로라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과 폐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에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게 아니고 폐도 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발견이 되고요. 특히 장에서 나온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물질들, 뭐 숏체인 패티애시드라든지 여러 가지 리놀레스한 지방산 같은 부분들이 뇌뿐만 아니라 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 뇌축뿐만 아니라 장 폐축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폐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치매를 막아주고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유도분만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을 빠져나오면서 유산균 샤워를 받기 때문에 그 애들의 어떤 장내 미생물균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들을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영아기 1년 동안 장에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음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잘 흡수시켜서 그다음에 발효시켜서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글루텐 알러지처럼 장점막이 감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가미성 내장 증후군이나 이런 게 되기가 쉬운데 그런 어떤 장점막이 이렇게 감작이 일어난 애들이 나중에 천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래서 1년간의 그러니까 생후 1년간의 음식물에 대한 감행 반응 그 장에서 일어난 거지만 그게 나중에 천식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면서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보십시오. 장내 바이옴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역물질, 숏체인 패티애시드가 있죠. 혈액을 타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면역물질들이 이제 폐로 가는 림프구를 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타고 폐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유해물질이 폐로 많이 전달이 되게 되면 폐가 이제 건강해지고 유해물질이 많이 전달이 되게 되면 폐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장하고 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액들이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조직인데 특히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취약성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는 면역세포의 활성화 및 면역 반응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폐로 전달이 되는데 혈액과 림프 순환을 통하여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저번에도 림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림프 조직 중에 하나가 걸림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걸림프가 뭐냐면 림프 순환과 비슷한 이제 조직인데 뇌 척수에 가고 뇌로 가는 동맥하고 정맥 사이가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배출이라든지 노폐물이 잘 제거됐을 때 치매가 적게 발생하는 거고 그런 것들 청소하는데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여기 그러니까 내 글림프 시스템에 가장 섞여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그 멜라토닌이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노폐물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이제 원리도 장내 세균수, 장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만들어진 이런 면역 물질들이 림프액을 타고 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거기서 풍부한 어떤 면역 조직들을 폐에다 잘 전달하게 되면 폐가 그만큼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유해물질 대신 유해물질이 섞여서 림프액으로 통해서 이렇게 폐로 가게 되면 폐 기능이 굉장히 더 공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단세지방산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겁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 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이용해서 만든, 그러니까 프로가 프리를 이용해서 만든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숏체인 패티 애시드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유산균을 먹고, 유산균은 주로 언제 먹으면 좋을 것 같으냐면 아침에 한번 드시고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물 한 잔하고 같이 드시고, 아침 식사할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어떤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 둘이가 만나서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숏체인 패티 애시드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몸에 폐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장하고 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 지금은 제가 좀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장이 이제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또 장으로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어떤 심폐 기능이 뒷받침될 때 장도 크게 스트레스 없지. 왜냐하면 장은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인격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자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심폐 기능이 워낙에 작동할 때 마이크로바이옴도 최상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하고 폐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 조직이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는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폐 연결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통합된 면역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폐가 안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폐는 특별하게 약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하는 치료 쪽으로 조금 집중해 주시면, 결국 그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죠. 만성 폐질환이 있던 분들이 자꾸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서 더 증상이 악화가 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장 건강을 우리가 좋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시키고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살리는 영양 5단계 5R, 첫 번째,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음식물 섭취, 고지방식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산, 소화액의 분비가 점점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나이 듦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발효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보내야지 우리 소장과 대장이 대개 마이크로바이옴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유익균이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유익균을 예방접종 맞듯이 반드시 이렇게 자기 몸에 맞는 유익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 장점막을 재생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아연, 오메가3, 글루타민. 그래서 저는 이 아연이나 오메가3, 글루타민은 뭐 아연하고 오메가3 정도는 완전 필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특히 장이 나쁘신 분들은 장점막을 재생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섭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를 이루는 호흡 근육은 근육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전신 근감소, 전신적으로 근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폐 근육 및 폐 기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능력이 저하되겠죠. 그러면 또 전신 근육이 저하되고 또 폐 근육이 폐 기능이 감소되는 어떤 악순환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몸의 근육량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 근육도 전신 근육의 일종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죠. 단백질은 하루에 1g, 근감소증이 있고 근육이 좀 더 늘어야 되시는 분들은 1.2g, 자기 몸무게당. 그래서 몸무게가 50kg이면 50에서 60g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 단백질을 잘 형성하는 데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과 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운동을 했다. 근력 운동을 한 날 있잖아요. 저녁에가 근육이 형성되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그날은 반드시 단백질. 그러니까 뭐
단백질은 아미노산 풀이라는 그런 어떤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매일 섭취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운동을 한 날 저녁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의 형성을 좀 더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나 그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또 근육을 지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에 있는 염증들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한 잠, 하루에 7시간 정도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동아에 통달하는 글루타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만났을 때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하자면 플러스 물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막아야 되죠. 근육은 언제 줄어드는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이 인슐린 자체가 근육에서 에너지를 자꾸 꺼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 우리 몸에 당을 포도당을 넣어서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인슐린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적절한 당을 넣지 못해서 에너지 빈곤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 직격탄을 맞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 두 번째, 탄수화물을 너무 빨리 먹는 거. 그리고 인슐린이 실시간에 안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9시 이후에 탄수화물 먹는 것은 인슐린에게 너 오늘 밤새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급적 그런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활성산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성염증도 줄여야 되겠죠.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성산소와 만성염증의 가장 큰 적은 생각 가다입니다. 생각 가다. 생각 가다가 있다 보면 이것 자체가 코티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코티졸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조직들부터 에너지를 빼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중지 훈련은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눈 감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 그만. 그래서 저는 이게 연습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눈을 감고 딱 이렇게 생각 그만하면 머릿속이 완전히 비워지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아주 생생한 뇌를 유지하려면 뇌 비우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리드님들이 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루수정운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루수군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연, 비타민 D, 그다음에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니까 이것들을 좀 섭취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잠잘 때 호흡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때는 머리와 목의 높이가 바닥에서 6에서 8cm 정도. 그러니까 자신의 팔뚝 높이 정도로 받쳐주는 게 좋은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 어깨 부분부터 해가지고 딱 이 목 경추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받쳐주면서 후두부를 이렇게 잘 받쳐주는 저런 베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저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환자들이 의식이 없을 때 인공 삭관하는 그게 기도가 제일 잘 보이는 높이거든요. 저렇게 좀 해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측면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높이 때문에 10에서 15cm 정도를 받쳐주는 베개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본인이 딱 누웠을 때 숨이 잘 쉬어지는 그런 어떤 적정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 베개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너무 이제 강의를 우리 리듬 잘 들어주는데 이제 강의 끝나니까 또 이제 몸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손 털고 잼잼, 손 털고 잼잼 해주시고 발끝도 한번 쭉 뻗어주십시오. 발끝도 쭉 뻗고 당겨주고 그다음에 고개 한번 들고 하늘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세는
펴는 자세입니다. 자꾸 펴주는 자세고요. 세상에 제일 안 좋은 자세는 무슨 자세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앞으로 말린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24시간 혈당계를 차고 있거든요. 여기다 심어가지고 차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게 뭐냐면 저녁을 먹었을 때 수치입니다. 저녁을 먹었을 때가 80 먹기 전에 이제 89였다가 보통 저녁을 먹으면 140, 150까지 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140까지 안 올려놓고 뭐를 했겠습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걸었어요. 한 20분 정도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125밖에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리더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렇게 힘든 운동,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슐린이 저 상태 혈당이 막 150, 16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이 또 확 분비되면서 인슐린을 혹사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해하는 길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그래서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제 식사 후에 자꾸 앉아서 쉬고 싶고 조금 뭐 낮잠에 자고 싶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때 가볍게 나가서 한 15분이나 20분이나 걸어주시면 머리도 한결 맑아지고 식곤증도 없어지고 그런 것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절기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각별히 건강에 굉장히 주의 시대,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를 또 잘 이겨내고 그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의 오늘 몰입도 높은 명강